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 이명박 정권에 대한 MB 세력의 자체평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해가며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채우는 악귀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지옥과 같았던, 아니 어쩌면 지옥보다도 못했던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 인터넷 게시판에 박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신세계 그 5년을 뒤돌아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남훈입니다. 오늘도 윤가피 소장님, 권순욱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가피입니다. 네, 권순욱입니다. 그런데 가피 형,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됐다고 지금 기사가 뜨기 시작하고 그렇지. 있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의 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주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이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야.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트위터에서 권지영님이 이거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고 좀 내용 좀 살펴달라고 말씀하셔서 좀 급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권순욱 기자님한테 제가 또 어젯밤에 네. 급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쪽에 답변을 받았는데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전기 공급을 해서 일부 방직 공장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통일부 답변입니다. 네. 근데 저는 희한한 게 이 정도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있으면은 좀 어떻게 다른 언론사에서 간단하게 좀 질문만 하면 답을 알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어떤 프레임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냐면은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파악조차 못한 문재인 정권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쓸데없는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누가 대주느냐 논란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순욱 기자님도 몇 시간 만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그냥 이게 네네.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왔죠? 네네, 그런 거 나왔는데 같습니다. 이걸 계속 다 받아쓰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참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에서 보도를 하나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막 무차별하게 막 엄청난 전기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류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봉틀 돌릴 정도의 전기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규모 전기 공급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통일부 답변대로 보면 소규모 네, 전기 소규모 공급 맞습니다. 해서 일부만 지금 돌리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예요. 당국이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용 전기를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야 이건 이제 수구 진영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내놓는 포스팅들이에요. 북한에서 그 인공위성이 딱 감시를 하면은 북한은 밤이 되면은 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근데 실제로 그 개성공단에서 그 의류 공장들은요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창문을 꽁꽁 막고 하고 있다고 중국에 이제 믿을 만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가동을 시작한 건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 이전에 탄핵 이전부터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사설까지 지금 나왔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노무현 정부 때 조성한 개성공단은 국제적 대북 제재와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차원에서 보수 정권에서조차 가급적 유지하려 했던 사업이다. 네. 폐쇄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폐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때 폐쇄한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했던 중소기업들 피눈물 나게 한 게 누구야 지금. 우리 중소기업 재산권 침해한 게 누구야. 박근혜 정권 아냐. 보수 정권. 보수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그냥 무도한 정권이.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앙은 빼 일단. 조선동아 그 앞잡이 했잖아. 앞잡이. 엄청 찬성했죠. 네. 그러고서 그래놓고 지금 뭐 재산권 침해? 우리 중소기업 재산권 침해한 게 누구야? 박근혜가 그 일당들 아냐.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우리 재산을 그냥 놓고 온 거예요. 놓고 왔죠. 실제로 개성공단 철수할 때는 거의 24시간 만에 철수를 명령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내려올 때 무슨 피난민 내려오듯이 차 위에다 그렇죠. 온갖 자재들 싣고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 남한 쪽에 차량이 100대나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죽 못 챙겼으면 오죽 급하게
내려왔으면 차가 100대나 두고 나왔냐고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왔어, 진짜. 무슨, 갑자기 막,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가재 도구 다 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옷까지만 챙겨서 그 피난 가듯이. 그 개성공단 입주 이 업체들이 그렇게 한 차량은 거냐. 말이죠. 우리 국민들 또 입주업체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요. 전쟁 시에는 군수물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걸 100대나 두고 왔다는 거는 그때로 군사한 무기를 그냥 북한에 두고 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라도 최소한 그 입주 업체들이 철수할 시간은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잖아. 근데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이 짓을 누가 했냐고. 박근혜 박근혜가 그 했지. 일당 그리고 네. 박근혜 정권 빨아주던 조선동화 같은 언론들이 그걸 부추기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부대들이 총출동해서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를 대주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요. 이 사람들하고 길게 대거리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댓글 딱 달아주시고요. 국번 없이 182번에다가 신고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cyber.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위축이 될 겁니다. 네. 대거리 하지 마시고 신고합시다.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인데 두 분 그 모 인터넷 게시판 박서라는 분. 네, 그분 읽어보셨어요? 야, 진짜 저도 이 기사는 아니죠. 이 정리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지옥을 건너왔구나. 읽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자그마치 거의 뭐 400 몇십 개 정도 되는 항목으로 그 MB 정권의 5년사를 정리했는데요. 근데 다 기억이 나. 그쵸? 이게 양이 많아서 별별 게 다 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 아, 맞아. 이거 그때 그랬지. 이게 하나씩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때 빡침이 하나씩 그 새살 돋듯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2011년 그 직전 그 10년 거기까지 갈 때는 막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빡침이라는 정서보다도 공포의 정서인데요. 어떤 공포냐면 저 사람이 나를 때려잡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 광기를 저 폭압을 제지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은 지칩니다. 야, 저 악에 맞설 방법이 너무 없다. 그런 공포의 기억으로 저는 살아납니다. 나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가 생각이 났어요. 그 백색 테러가 난무하던 네. 서북 청년단부터 해서 네. 공공연히 그 공권력을 등에 업고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백주 대낮에 테러를 감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 이 쥐새끼 때 재현된 거 아니냐. 그런 진짜 악마 소굴 네.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구나.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도 견뎠잖아요. 근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군복을 입은 악마들이었다면 MB 시대는 진짜 넥타이를 맨 악마죠. 네. 아, 정말 우리랑 같은 시민의 얼굴을 한, 네. 우리 같은 민간인 옷을 입은, 그리고 선의로 위장한 음. 악이 너무나 우리 눈에는 악으로 보이는데 악으로 잘 보이지 않고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성공이라는 이름에. 네.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군복 입은 군인들이 설쳤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네. 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이명박 때처럼 그러진 않았거든. 네. 그 전두환이가 정말 그 5.18 민주항쟁 거기서 우리 국민들을 총으로 쏘고 했던 그런 잔악무도한 짓을 했지만 적어도 민간 영역에서 이명박 때처럼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죠. 걔네들은 군대라는 걸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았고 또 사실상 정권을 모든 걸 독재를 할 수 있었던 네. 여건이었던 반면에 물론 이명박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지만 대신 민간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또한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일족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 아니면 공동체 해체까지 진행시켰다는 거. 저는 이 연도별로 정리된 이 죄상들을 보면서 윤가피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시 막 공포가 올라오네요. 와, 저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쓰레기로 만든 거야.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 나라 수준이 쓰레기 수준으로 처박히고 있었구나.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가 해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의 신생 군부 독재 국가. 거기와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던 거죠. 네. 저는 만약에 이 시대를 다시 살아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게 저는 화적대가 낫지 되겠습니다. 남산으로 들어가서. 네. 네. 자, 다시 그럼 살지 못할 것 같은 시대예요. 네. 한번 좀 빡침이 있긴 하지만 한번 네. 연도별로 살펴볼까요? 네. 자, 2008년부터 해볼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얘네들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수위 때 이미 언론인 성향 조사를 했어.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언론인 블랙리스트죠. 예,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언론사에다가 기사 삭제 협박을 합니다. 요청이 아니야. 정권도 잡기 전에. 기사 내려라 이런 거야. 전화 띠 걸어가지고 이동관이 네.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이 그때 홍보수석이었죠. 전화 띠 걸어서 기사 내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민주정권이 이거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 기사 좀 내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 기사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항의하는 것도 무슨 압력 행사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는 그랬었죠. 않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초등생 납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경찰 수뇌부는 공안 코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총선 유세 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사찰하고 대우나 반대 교수 모임 경찰들이 사찰하고 사찰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네. 진짜 이명박 정권에 가장 큰 코드가 있다면은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은 사찰입니다. 사찰. 네. 민간인 사찰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공포로는 뭐 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만드는 거죠. 자기 검열 글 쓰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죠. 내가 아는 어떤 그 금융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고라에 글을 참 열심히 썼는데 그 국정원에 다니는 친구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이런 필명 쓰지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대요. 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 친구라서 그렇게 알려준 거야. 예.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진짜 국정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나를 뭐 남산을 끌고 간다던가 하는 그런 공포도 있지만 바로 저는 우정 어린 조언도 일종의 공포였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막 글 좀 쓴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글을 대놓고 쓰냐 계속 이렇게 걱정하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친노 친문 이쪽에서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조금 다른가? 좀 다른 건데요. 날 내놨대.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억나시죠? 네. 노무현 정말 대통령 치가 떨리는 사저로 기억이네요. 갔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죠. 시비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거 이명박이가 우리 대통령님한테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예. 예. 전직 대통령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기록물 사본 봉화말이 있던 거 나중에 다 반납하고 그 관련돼 있던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 전부 줄줄이 전부 검찰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조선일보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썼던 헤드라인이 기억나는 게 엄청난 국가 기밀들이 네. 전직 대통령 또 성향도 의심스러운 전직 대통령에 들어가고 또한 그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그 성향이 의심스러운 보좌관들 비서진을 통해서 북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류의 사설들과 기사들이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트워크 연결도 안 된. 그러니까요. 진짜 봉화마을에 그 사저에 침입해서 컴퓨터를 부팅해야만 볼 수 있는 거를 마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그때 그런 기사 작성에 앞장섰던 정말 기사를 열심히 썼던 기자가 있어요. 누군데요? 예. 그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처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근무 잘 하세요. 그때 노 전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이명박 정권에 처음으로 굴복을 하신 건데 굴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련자들을 데려다 조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리에 다 맞게 절차에 맞춰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했을 뿐인데 한번 법리를 다퉈보고 사리를 다퉈보려고 했었는데 주위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하고 조져대니까 버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네. 분이라 가지고 그때 약점을 네. 애매하게 들킨 겁니다. 네. 네. 비극으로 이어지죠.
아이고, 그때 그 기사를 열심히 쓰던 기자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사실 피고소 처음에 했는데 그래 이게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조사나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 끌어안고 뭘 제대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겠지 하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일 잘못하면 제가 먼저 가서 끄집어낼게요. 네, 저는 그 기자 이름하고 예, 지금 부서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때 이 얘기했어요. 검역 기준 완전히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말이야 빵구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국가적인 그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임 직전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골프카트 한번 타고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났던 게 차라리 열 거면 오바마를 챙겨줘라. 아니 왜 지금 끈떨어진 양반한테 이러냐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진짜. 야, 그리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진짜 열받는 소리인 게, 야,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가 시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사 먹는 소고기가 미국산 쇠고기가 이게 몇 개월짜리인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신뢰하고 먹을 수 있으면 구분해서 먹지 안 먹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명박에게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관점으로 본 거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건 소비자 관점이고요. 국민들을 책임지는 국가의 수장이라면 절대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 데려다 대통령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기업인 출신들,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과거에 문국현도 있었고, 네. 저 기업인 출신들은 하여튼 정치 가급적 시키지 맙시다. 진짜. 다신 속지 맙시다. 자, 그 다음 그 촛불 집회 일어났는데, 그 여대생 정경 군합발에 짓밟힌 거. 그 사진 정말 기억나시죠? 사진뿐만 아니라 네. 영상도 봤습니다. 네. 사진, 우리 가피는 또 그때 또 열심히 나갔었잖아, 네네, 촛불 집회. 그렇죠. 네. 진짜 생각이 난다. 그때 물대포 막 갖다 쏘고, 물대포 맞고요. 곤봉 막 최루액 휘두르고, 맞고 밟히고. 그때 이런 게 있었죠. 시위대에게 폭력을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을 했다고. 그때 양심선언을 했던 양심선언을 전경이 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인권 후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인데 정부 비판하는 네. 그 네티즌들 연행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사건 네. 그죠? 미네르바 세상에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수사까지 받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사건이었죠. 글 썼다는 이유로 네. 그 글도 그냥 경제 전망 아니야. 그렇습니다. 뭐 정부 비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지도 않아요. 경제 전망이잖아. 예. 경제 전망이야.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자기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자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있나 인터넷에.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때 진알씨, 진짜 다 언서주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때 이제 진알씨, 언서주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협동 해보려고 그때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도 또 대규모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받고 하면서 사실 그 진알씨, 언서주가 굉장히 와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죠.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두드려 맞아서 와야 된 거죠. 왜냐면은 보세요. 그 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이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검찰 조사 왔다 갔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인 분들이 그 검찰 왔다 갔다 조사받고 하면 생활이 파괴되는 거야. 아니 그것도 꼭 멀리서 불러요. 뭐 진주에서 부른다.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진주에서 부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괴롭혔습니다. 개새끼들이네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았지? 이거 이제 8개 했는데. 어떻게? 자, 그다음 광우병 보도 PD 수첩. 네. 야, 이거 PD 수첩 이거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새끼들 그때 PD 집 압수수색까지 했어. 사위 집까지 압수수색했죠. 김보슬 진짜. PD는 사위 집.
아, 끔찍하네요. 아까 윤갑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사람을 조진 것처럼 아니 내 장인어른이 방송국 PD야. 근데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내 집을 압수수색해. 그러니까 글 썼다고 검찰 불러가. 아이, 뭐 방송 만들었다고 방송 내용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야 이게.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소수의 지배를 완벽하게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이거야말로 그 디바이드 된 네. 룰 그러죠. 맞습니다. 분리해서 통치하는. 분할 통치죠. 예. 네. 각각 개개인을 전부 개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집단을 상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지면 네. 전체가 공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가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을 괴롭혀서 인터넷에 누가 이제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면은 나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당했고, 당했다는 거를 고백하기도 너무 어려웠던,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민주주의 2.0 그 개설 작업, 구축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달에 한 번 봉화마을 내려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네.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네. 뭐 카드 하나 쓸 때라든지. 그래서 진짜 나쁜 짓은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내가 혹시라도 내가 꼬투리 잡히면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대통령님 대통령님 내가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몸담은 입장에서 네. 그게 대통령께 큰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여튼 자기 검열해가면서 살았던 저도 한마디 시기예요. 고백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청와대 근처에,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처에 당시 행정관들이 밥 많이 먹었던 밥집들 있잖아요. 네. 그 밥집에서 밥을 먹은 카드를 전수조사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거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포스기 뜯어가서 조사했다 예, 이런 얘기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막 퍼뜨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법을 법 위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쫄아라. 네. 근데 실제 이 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쫄긴 쫄았죠 이때. 자, 하여튼 말과 글, 방송 이런 것들이 탄압받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까지 탄압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불온소적 선정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네. 우리들의 하느님 등등. 이거 전부 베스트셀러 됐죠. 예,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났죠. 예. 네. 아, 이거 또 생각나네요. 이 불온소적 지정에 저항하던 군 법무관들. 아, 예. 군 법무관들이 여기에 또 저항을 했어요. 네, 옷 벗었겠네. 예, 그 옷 벗었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웅 변호사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 김동연 부총리 그 정책 보좌관으로 이번에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참 잘 됐는데 잘 얼마 됐네. 전까지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뭐 무슨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간데 하여튼 그 박지웅 변호사가 처음에 개업이 안 됐을 거예요. 변호사 타이틀을 못 달고 있다가 못 달고 그 민변에서 일반 네. 그 사무 직원처럼 하여튼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예, 이 불온소적 선정 이거는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는요, 불온서적 기획전 같은 걸 열어가지고 또 재미를 또 쏠쏠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민중한테는 저항할 방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온서적이란 거 책 한 권이라도 사주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시민운동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보세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자, 그다음 종교의 자유. 으아. 불교계 쪽에다가 조계사 앞에 총무원장을 검문을 했어. 어청수 경찰청장.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잖아. 거의 추기경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총무원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그때는 이제 기독교 아니면은 기표 살기 힘들었어요, 종교인들도. 네. 또한 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들이 정치 개입하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이 이때 완전 노골화됐죠.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에 직접적으로 권력을 쥐어줬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인사정책으로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종교의 자유,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모든 걸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 이 정신적인 자유 하나하나가 지금 침탈당하는. 그러니까 MB 이명박 집권 초기에 행해진 것들이 전부 이런 인간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예, 정신적인 영역을 파괴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연주 KBS 사장 몰아내기. 이에 정현주 사장 몰아내기는요. 근데 배임의 혐의였잖아요. 네. 그게 승소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은 법원에서 네. 이제 조정을 권유를 했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정윤 사장이 법원이 화해를 하라니까 조정하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검찰 측 입장은 야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적극적으로 더 밀고 나갔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네. 배임. 불복을 하지 않았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상대방이 뭐냐면 국가야. 국가야. 어떻게 하라는 야, 거야? 그러면은 지금 국가하고 KBS가 소송이 붙어가지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사안을 이거는 지금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얘기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법부를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집단으로 그래도 봐주고 있잖아요. 이때는 사법부도 완전히 망가졌던 시대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다행히 사법부에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부당하다고 나중에 최종 예.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그 KBS를 필두로 해서 온갖 방송국의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고요. 이때 저도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때 똘똘하고 일 잘한 PD들 다 어디다 꽂아놨냐면은 그 자연과학 아니면은 어린이 이런 쪽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쪽 장르의 프로그램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또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언론의 그 사회 비판 기능 네. 예, 을 다 거세를 시켜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KBS, MBC를 다 시청을 안 하게 됐죠. 네, 왜냐면 그렇죠. 볼 게 없잖아. 네네. 볼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언론의 그 방송국의 공영적인 어떤 보도 기능이 거세되다 보니까 말초적인 흥미를 돋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먹방, 관찰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이 하루에 수십 개씩 양산되는 이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죠. 진짜 지겹다. 나 솔직히 난 연예인들 애새끼들하고 그 가족들까지 나와서 그런 거 예능 찍고 돈 받아간 출연료 받아가고 하는 거 진짜 짜증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세습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명성을 세습시키는 거죠. 그걸 좋다고 그걸 다들 보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속이 뒤집어졌어요. 나 그래서 진짜. 예능을 안 봐. 예. 난 그게 이명박 정부의 빅피처라고 봐. 사람들의 그 생각을, 비판 기능을 거세시키고, 전부 그런 것들로 다 갖다 채우고, 하여튼, 연예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잖아. 근데 걔들만 좋은 일이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YTN 사장, 그 임명 강행하면서, 네. 그 해직 기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슬슬 이제 예. 그래서 YTN 돌발 영상 사라지고 그 노정면 기자 요번에 복직했지만 그때 해직됐죠. 네, 언론 탄압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나 지금 보니까 앞서 정현주 사장 나가면서 제가 하던 프로그램 없어졌고 YTN 돌발 영상 찍던 PD가 바로 2년인가 뒤에 저랑 방송하다가 또 성향 때문에 또 까여가지고 제 프로 없어졌거든요. 나도 피해 되게 많이 봤네. 이명박근혜 정권 때 피해 안 본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능 보고 허허 웃고 그래도 세상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시절이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생각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봤죠.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 백골다 부활하겠다고. 야, 이때 백골단 복장 아머를 완전히 새로 갖춰가지고요. 백골단 하면은 예전에 그 청바지 입고 뛰던 애들이잖아요. 청바지와 청자켓. 네. 얘들은 그리고 하얀 헬멧. 네, 얘들은 완전히 까맣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복장으로 아머를 딱 갖추고 위력 시범을 아주 보란 듯이 그 공중파 뉴스에서 보여주고 인터넷으로 겁주고 하던 시기였는데
아, 이게 트라우마로 진짜 남아 있습니다. 백골단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백골단한테 쫓겨도 받고 87년, 88년도에 백골단한테 쫓겨났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예, 걔네들 무섭죠. 그 청자켓 막 다다다다다 뛰어오면요. 우리는 무장한 게 없잖아요. 네. 예, 무장한 것도 없는데 걔네들 곤봉 들고 전부 그리고 무술 유단자들이에요. 네. 잡히면 그냥 날아가고 짓밟히고 작살나요. 아 진짜 그런 무시무시한 기억을 이명박이가 되살려줬던 거야. 아, 이제부터 경찰 국가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 교과서 역사까지 손을 댔어요. 예, 뉴라이트 사관을 네. 예, 주입을 시키려고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을 데모로 폄하를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김희태 연구원이라고 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그 학자적 양심을 갖고 부당성을 논문으로 발표한 김희태 연구원이 해임을 당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동걸 금융위원장이 결국은 압력을 못 이겨서 역시 물러납니다. 하나둘.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언론도 코드 인사란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노무현 정권 내내 이렇게 코드 인사라고 모든 인사를 다 이렇게 몰아붙이더니 이때는 다들 언론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제2롯데월드. 네, 몇 도를 틀었다고 했지 이게. 3도요. 네, 3도를 틀었습니다. 롯데월드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은 공군 군사 전문가들이 날씨 좋은 날 뭐 출격할 때는 좋은데 전투를 마치고 귀환할 때 굉장히 충돌 위험이 크다. 네. 전시에 절대 반대를 했고 사실상 그 모든 군사 정권이라든가 다른 정권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틀어줬죠. 네, 이러고선 보수가 안보를 잘해? 이게 안보를 중시하는 것하고 전혀 거리가 멀잖아.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통 보수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조차 아무런 비판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개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군에. 공군 참모총장. 네.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이 제2롯데월드 이 틀고 이 승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어.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네. 예. 이분이 날렸죠? 날라갔죠. 그래서 예. 반대해 가지고 날라갔습니다. 아니 그 어떤 공군 참모총장이 전시에 쓰는 비상공항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 틀어서 그것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찬성을 해요? 근데 그걸 당연히 반대하는데 그걸 날리면 어떡해? 롯데 만세다. 롯데 만세. 씨. 그러니까 공군 참모총장도 날리고 기업의 어. 그 수건 사업을 들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뭘 받았을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파고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들 파고 있지만 이런 건 파지도 못해. 순수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진짜 뭘 받았을까? 궁금하잖아 우리. 궁금하죠. 이걸 맨입으로 했을 리는 없잖아. 그럼요. 어떤 이명박인데. 각하는 뭐든지 다 저기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데 공짜로 이걸 왜 합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네. 이것도 하여튼 다 털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예. 한 개 한 개가 다 탄핵 사안입니다, 예. 진짜. 지금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이는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돼요. 저 새끼도 일반 시민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고 전직 당연합니다. 대통령 예우를 다 박탈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차후에 이제 국가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와가지고 깝죽대는 거 예.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는 이 자리에 절대 예. 국가 행사에 초대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박근혜님이 뭐 예. 됐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지위 박탈당했으니까 네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반란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노태우 씨예요.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죠. 이명박 하나만 잡으면 돼.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명박 하나예요. 거기서 전 대통령을 떼버려야 돼, 이 새끼. 자, 그 다음에 부자 감세 추진했고 의료 민영화, 수도 전기세 인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고사 부활 뭐 하여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또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그때 유모차 부대 기억나시죠? 야, 그 유모차에 가한 테러도 장난 아니었잖아. 예. 어? 그러고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때 되게 부러웠던 거야. 유모차까지 나와가지고 시위에 참여하는 게 되게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박근혜 반탄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면 20만 원을 주겠다. 프리미엄이 이런 있었죠. 놈들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 자, 근데 그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를 수사를 했어 또. 와, 씨. 미친 거 아니야? 어? 아, 뭐, 일일이 이거 다 빡치면 이거 방송하다 말고 네. 피토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청문회에서 그 유모차 끌고 나온 주부에 대해서 폭언을 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김태흠 냄새 난다 왠지. 아닌가? 장재원 아닌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검색해 봅시다 우리 그 즉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한나라당 장재원, 예, 심지어 장재원 이범래. 맞네. 장재원, 야, 씨발. 합리적 보수 장재원. 합리적 보수. 아이 지랄하네. 와. 장재원이가 그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한테 과격 시위했다고 호통을 쳤다는 거야. 20대들 정신 차리세요. 무슨 바른정당 어쩌고저쩌고 씨. 아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장재원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자 정혜연 씨에게 촛불 집회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빗나간 모종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빗나간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언성을 높이겠다. 지금 이게 기억이 그냥 납니다. 폭로한 예, 게 예. 아니라 당사자를 불러내서 삿대질하면서 삿대질하면 한 거예요. 이 씨발놈이. 뭐가 합리적 보수야 이 그러니까. 씹새끼들아. 조카. 나 원래 부서 욕 안 하는데. 우리 정말 되게 김남훈이 이렇게 욕까지 하는 건 진짜 빡친 거야 이거. 너는 걸리면 진짜 죽는다 진짜. 장재원 개새끼가. 자, 야. 모두들 머릿속에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합리적 보수란 단어를 좀 제발 지워버리세요. 그거 걔네들이랑 같이 짝짝꿍 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이랑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제발. 특히 한겨레. 제발 합리적 좀. 보수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게 한겨레거든. 네, 네. 유승민 족하세요, 빨아주고 씨발. 하면서 나 원래 정신없는 새끼들. 장재원이 그러니까 요즘 이명박 타니까 마음이 급해서 튀어나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꿀 빨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산업은행 민영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인수하려고 했던 거. 네. 야, 기억 생생하다. 이거 리먼 브라더스 나중에 파산했잖아. 뭐 저기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경제는 잘할 것 같아서 747. 참. 아유, 씨발. 이명박 개새끼 혼자 가계 경제는 잘했지. 그러니까 지 혼자 어? 자기네 집 재산만 들렸지 이게. 자,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한 미네르바가 체포가 됩니다. 아, 체포까지 당했어요? 체포가 됐어. 씨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미네라 이분 체중이 25kg 빠졌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때 이게 적용할 법조가 없어가지고 엄청 온 법조문을 다 뒤져가지고 딱 찾아낸 게 기억난다. 한 번도 적용해본 적 없고 군사 독재 50 때 한 번 적용해본 적 있는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을 꺼내듭니다. 그 뭐가 비밀입니까?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한 게 비밀입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2008년이 저물었습니다. 다 우리가 야. 이 시대를 건넜습니다. 임기 1년이 이래. 전 짜증나는 게 이 뉴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다 기억나지. 이때 뉴스를 안 보고 살았으면은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저는 사실 이때 뉴스 안 봤어요. 잘했어. 네, 도저히 뉴스를 당신이 보고. 위너세. 아이고 참. 2009년 예, 2009년 가봅시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용산 참사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이것도 진짜 저의 트라우마에 깊숙이 각인된 사건인데 그때 나 기억나. 네. 너무 끔찍했어. 진짜. 너무 끔찍했었죠. 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진압을 해야 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했는데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써요.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돌아가신 분 경찰 6명이 돌아가셨는데 5명은 철거민이고 돌아가신 분 조남이 저랑 똑같아요. 김남훈이에요. 이때 저기 강경하게 진압했던 사람이 아주 크게 영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 경주에서 네, 맞습니다. 경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 바로 김석기입니다. 김석기. 그 통진당 이석기하고 이름이 똑같아. 설마 국회의원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당시에 또 그런 시대였던 올해 거죠. 또 뭐 저 TK에서는 말뚝만 꽂아도 뽑아주니까. 그때 이 사람을 낙선 운동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게 먹히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저항을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 야당이 어떤 야당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야당도 사실 개판이었고요.
그래서 그 김석기 낙선 운동 차원에서 변호사 한 분이 네. 출마를 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그분이 네. 바로 권영국 변호사님. 예. 권영국 변호사님이 촛불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분이죠. 그 촛불 집회에서 앞에 서서 예, 예. 같이 그분도 진짜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네, 어떻게든 그때 그랬어요.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랬는데 네. 모두가 위축됐던 시절이라. 네. 그리고 뭐 이제 용산 참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강호순 살인 사건을 활용해라, 물타기 해라. 이런 청와대 이메일 사건이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사건을 사건으로 덮자. 이게 이명박 정권의 기본 코드죠. 네. 네.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이다. 이렇게 덮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고 이게 그냥 호사가들의 네. 음모론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게끔 했었던 이 사안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 코드를 따지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를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을 다시 호출해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또 연예인 사건을 물타기를 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지가 더 악재를 더 크게 만들어서 다른 악재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악행들을 저지르다 보니까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타깃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많은 타겟이 만들어지고 전부 분산되고 네. 예, 잊혀지고 예, 그렇습니다.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살한 사건도 이맘때쯤 일어났는데요. 네. 이때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조선일보를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당시에 이제 연예인 성상납 사건이에요. 예. 근데 조선일보 등등 기타 언론 권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됐죠. 예,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덮었죠. 예. 면죄부만 줘버린 거죠.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네. 예,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촛불 재판에 개입했던 거, 예, 이거 그 신영철 끝내 임명이 됐잖아요. 야, 내 이거 생각하면 김일성 헌재소장 같은 분도 지금 임명 동의안을 못 받아서 그죠? 네. 대행으로 있는데 신영철 같은 애가 대법관이 됐잖아. 안 되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뭐 또 한나라당이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과반수 이상이었으니까 지들 마음 먹으면 다 모든 법안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였어. 의회 독재. 이렇게 읽기만 해도 힘든데 듣는 분들도 진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쓰신 분도 네. 굉장히 힘드셨어요. 쓰신 분도 정말 우리 박서 트라우마가, 이분 네. 정말 한번 모셔서 고기라도 한번 사드릴 우리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거 네. 만드신 박서라는 분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예. 존경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좀 나오셔서 방송에까지 나오셔서 좀 한마디 같이 마음 편하게 그때를 회고하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도스 사태에 또 일어났죠. 디도스가 이제 농협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거 생각납니다.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210억인가를 날려먹은 건데, 예, 그냥 북한이 개입해서 북한이 디도스 사건을 일어나서 돈이 날아갔어요. 통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북한이 했다고 하고 퉁치고 그냥 끝입니다. 와, 이때부터 온라인 관련 그 자금 이체 사건 사고 디도스 사고 날 때 모두 다 북한이 했다고 했어요. 네, 뭐 언론들도 뭐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북한 소행.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안업계도 면책이 되거든요. 국가 단위의 테러를 우리가 어떻게 막어? 그러니까 은행도 괜찮고 보안업체도 괜찮고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주머니로는 갔겠죠. 이때 디도스 사태 같은 경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USB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했거든요. 네. USB 메모리를 통해서. 그러면은 북한이 그 USB 메모리가 언젠가 농협 전산 책임 담당자의 노트북에 연결될 걸 생각을 그렇지. 하고 그 특정 USB 메모리를 미리 감염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간첩이 가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염력이죠, 사실. 주술. 대단한 예지력이지. 예지력 내지는 주술. 이런 사건도 너무 흔하니까 하나하나 아마 나는 이명박 이거 다 수사도 못 받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시민단체를 다 이제 뭐 폭력단체로 몰고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등 국회의원까지 1,800여 개의 단체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 물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 MB의 어용단체들이 등장해서
이 지원금을 대신 받게 된 거죠. 지금 수사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버이연합 추선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다 그러고 아, 얘네들이 만신시상이 지금 이미 그 가시죠. 돈 다 빼가지고 다 그쪽으로 다 밀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어용 집회, 네. 어용 집회하는 쪽에다가 돈 다 몰아준 거 아니야. 그 지난번 주진희 기자 나와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부서와 화이트리스트 돈을 밀어주는 네. 부서가 격이 다르다. 네. 화이트리스트는 더 큰 자금을 밀어줄 수 있고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게 진짜 더 시작인 커지는 거죠. 거예요. 예. 이때부터 쭉 성장한 말도 안 되는 온갖 단체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뭐 아줌마 부대, 엄마 부대 뭐 하여튼 이 새끼들 부대 존나 좋아해. 응? 부대 들어가던지 그는. 영화제 있잖아요. 부산 영화제, 부천 영화제, 전주 영화제 등등도 폭력 단체로 몰아서 영화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아, 참. 영화제가 그 영화제 그 준비위원회 막 이런 데가 네. 사무국이 불법 폭력 단체로 된 거야. 네네. 참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서 이제 너무 어이가 없다. 영화인들의 줄 잘 서는 영화인들이 승승장구하던 시대가 열리고요. 그래서 유인촌이가 네. 그 뒤에는 뭐 유인촌이 있는 것이죠. 네. 유인촌이 진짜 이 새끼 생각하면 네. 진짜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네. 졸라 패서 진짜 이게 유인촌을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폭력 서클처럼 애들 몰려다니잖아. 네네. 그때 이제 거기에 대장이 있고 그 밑에 까불까불 거리는 새끼들이 있고 완장찬 놈이 어. 하나 있죠. 거기서 제일 힘없는 새끼들이 자기 조직을 믿고 다른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고 네. 깝죽깝죽. 근데 그 깝죽거리는 거에 대해서 그 피해 당하는 학생들은 정말 주먹이 운다 하면서도 그 뒤에 조직 때문에 예. 감히 못 건들고 유인촌이 그런 새끼야. 지금 우리 이거 읽다 보니까 벌써 이제 두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장재원 그리고 또 유인촌이 튀어나왔는데요. 이명박 수사 좀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물 흐리고 물타기 하는 놈들 얘들이 바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꿀 빨던 놈들입니다. 네. 적폐의 핵심 중에 한 적폐 명.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쉴드 치고 나오겠다는 놈들은 바로 수사 대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범인이야. 지금 입 털고 나온 놈들이 전부 범인들이야. 아, 이제 뭐 문화계도 망가뜨리고요. 학계도 망가뜨리는데 뭐 황지우 당시에 이제 한예종 총장을 퇴진 압박을 했고요. 뭐 김정현 추적감사로, 예. 문화예술위원장 부당 해임 시켰고요. 뭐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문화계 이제 피에 손에 피 묻히는 일들은 유인촌이 다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만 한 것만 봐도 저게 생각이 나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죠? 예. 진짜 중국 문화 대혁명 그 홍위병 같은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이 그 소위 우리 노빠를 홍위병이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는 우리가 일반 무슨 시민들한테 홍위병이야. 힘도 하나도 피해를 없는데. 끼치고 그런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적어도 우리가 뭘 하더라도 권력의 힘을 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전형적으로 그 홍위병 같은 새끼들이야. 시민의 일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어째서 홍위병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새끼들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문빠, 문슬람 어쩌고 하지만 노빠나 문빠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홍위병이라고 네.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국가 권력 등에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해봤자 불매운동에 뭐 어. 서적 반품운동 이 정도. 사실 까놓고 문자 얘기해서 보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국가가 정말 아는 척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자 그리고 이게 제일 빡치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제.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을까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 사냥. 네. 진짜. 지금 이제 뭐 이거 이야기가 지금 또 얘기가 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추석 특집으로 640만 달러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네. 당시에 이제 분향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시고 이제 애도를 위한 분향소를 때려 부셨어요? 그래 때려 부시고 때려 부셨어요? 통제하고 경찰 저는- 차벽으로 다 둘러싸버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경찰도 때려 부셨지만 그 아까 말한 그 각종 그 어용 단체들이 나와서 네. 때려 부시고 분향소 막 깨고
영정이 바닥에 굴르고 영정 사진 탈취해서 자랑을 했죠. 네, 내가 그래서- 노무현 사진을 영정을 갖고 왔다. 예, 이러면서. 가스총 타고 다니는 군복 입은 놈들이 그런 짓들을 했는데요. 서정갑이죠. 네. 서정갑 연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연대 인상을 받은. 아 연세대학교 아주 좋은 학교야. 씨발. 그런 일들을 눈앞에 봤는데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던 무력감 같은 것들이 저는 진짜 깊숙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 수사 단초를 제공했던 한상률 네. 당시 그 국세청장이었죠. 네. 이 새끼를 비판한 국세청 직원이 또 해임을 당했습니다. 뭐 밥줄 끊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판했다고. 예, 그 이명박 정권의 이제 그 시민 탄압 코드는 밥줄 끊기입니다. 데려다가 고문을 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고문보다 더 무서운 게 밥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발명을 한 거죠. 탄압 방법을. 예. 그리고 뭐 이제 당시에 이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때 시국선언이 너무 많이 터져 나와서 혹시 무슨 그 반정부 운동의 새로운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엄청난 외압이 펼쳐지고요. 밥줄 끊기고 물러나고 와해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집회 시위 이거 기억나죠? 네네. 보통 인도를 벗어나서 도로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집시법 위반이 되거든. 이 법이 없었어요 이때. 어. 무법천지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차별 연행을 한 거야. 그 중에 그때 이제 외국인까지 막 연행해가지고 문제됐던. 네. 야, 그 외국인은 무슨 날벼락이야. 씨. 저도 이때 인도에 있다가 연행당할 뻔을 몇 번을 위기를 넘겼는데 저는 좀 약간 부끄러운 게 제가 좀 약간 시야가 넓고 동작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약간 피하는 그런 약간 좀 기민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시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검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돼. 네, 그게 좀 부끄럽습니다. 네. 모든 현장에 다 있으려고 하고 항상 위험한 현장에 제가 또 서 있어요. 네. 근데 결정적 그때 잘 피해요. 그게 좀 저의 부끄러움으로 부끄러움이기도 남아요. 하지만 또 인간의 본능이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약한 누구든 인간,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고. 우리 개개인 파편화된 개인으로 돌아가면 나약합니다. 사실 국가 권력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예. 잘 털어놨네. 네, 네. 그런 당시 부끄러움은 예.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예. 네. 참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 단체란 말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관변 어용 단체들이 이 새끼들이 무슨 보수 단체예요? 어디가 그냥 보수야, 폭력 이게? 단체지. 예, 폭력 단체. 따뻘대 용팔이들이죠. 그래. 얘들이 깡패 이제 새끼들이야 그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지를 모독을 한다든가 제가 참 입에 담지도 못하겠는데 인분을 투척한다든가 또 그 근처에 이제 화재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들을 했는데 설마 이거를 대통령이 시켜서 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얼마 전에 이게 세월호 폭식 투쟁 같은 것도 결국은 다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그 묘지 화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 묘지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리고 국립현충원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야?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네. 그 분명히 아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그 심리전단이 심리학자 컨설팅까지 받아서 어떻게 하면 모욕을 줄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쪽 진영에 충격을 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금 말씀 진짜 명예를 잘하신 땅에 건데 떨어뜨리고 모욕이라는 게 무력감을 안겨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무력감을 그렇지.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묘지에도 그 인분 투척하는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짓들을 이건 진짜 누군가 배후에서 네.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 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서 그 일베 같은 놈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명천지에 회의실에서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최종 하부 말단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했겠지만 그렇죠.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네.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아니 보면. 논두렁 시계만 해도 SBS 정규직 기자가 뭐 특종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새끼 이름 무려 뭐지?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승재 기자. 박승재. 예, 이승재 정권을 바꿔가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로만 벌써
뭐 10년 이렇게 있었다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와대 출입을 계속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그만큼 꿀버짐만 빠른 거지. 또 괴로운 사건을 또 입에 올려야 되겠는데요. 기무사 불법 민간 사찰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뭐 이제 국민은행 당시 퇴사한 분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있었던 어떤 분도 굉장히 그 불법 민간 사찰에 굉장히 희생을 많이 받았던 고생을 그게 많이 지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리고 쌍용차 강경 진압. 네.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진짜 백골당 같은 애들, 경찰청 특수부대가 쌍용차 지붕 위로 작전 투하되고 했던 그 영상. 네. 전 그 영상들이 기억이 나요. 이 쌍용차 공장이 우리 동네 제 송탄에 있거든요. 예. 여기 지역 분들 중에서 일단은 2,000명 정도가 당시에 직업을 잃었고 나중에 자살하신 분들만 자살하고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한 수명이 넘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 노조 측에서 카운트한만 그렇게 된 거고 연락 두절되고 이런 분은 한두 명도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복직되기도 했는데 복직된 것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갖고 있는 법과 사회적 제도로서 복직된 게 아니라 인도 회장님, 쌍용차 마인드라 회장님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쟤들 좀 도와줘라.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법이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근혜 정권 내내. 이 사건, 이거 쌍용차 얘기하니까 또 우리 이효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효리 씨가 쌍용차 신제품 나왔을 때. 네, 무료로 광고해주겠다고. 그거 광고해주고, 그때 그 차, 하여튼 많이 팔려야 쌍용차 티볼리. 티볼리 맞습니다. 나왔을 때. 그게 또 기억이 납니다. 효리가 보통 효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진중권 당시에 이제 교수가 정권 외압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당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당시에 변희재가 정말 신나게 날뛰었던 시대예요. 변희재가 워낙에 뭐 진중권에게 악감정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변희재가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표절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다 마음에 안 드는 표절이야. 사람 찍으면 이제 다 표절이야. 예, 변희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으면 그 사람 옷 벗고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아주 전위에 서 있었죠. 나중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변희재 씨가 만들었던 지식검증센터인가? 그걸 만들고 논문 검증센터. 논문 검증사. 논문 검증 진실위. 예, 진실이.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진보 언론들까지도 거기다 그 소스를 받아다가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더라고. 왜냐면은 그거 진짜 전문성도 없는 애들이 그냥 검색기 돌려가지고 그 방법이란 게 별게 아니고 검색기 돌려가지고 비슷한 거 있으면 다 그냥 표절 딱지 갖다 붙이는 거야.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죠. 예. 그냥 의혹 제기 딱 해버리면 그거 자체로 마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국 교수도 조국 그랬었죠. 민정수석도 표절 딱지 붙여. 표절 딱지 또 딱 붙여가지고 그 서울대 그 전문성 있는 서울대 그 검증위원회에서 다 문제 없다고 한 거. 네. 근데 자꾸 문제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표절. 거기도 또 서울대에서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김미화 씨도 표절 그것 네. 때문에 CBS 라디오 하차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거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논문 아니다라고. 표절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또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의 기준은 그냥 변희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변희재가 표절이라면 표절인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어디서 받았으냐면 미디어 워치가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같은 몸통이니까. 그 미디어 워치를 누가 만들었냐면 국정원이 만든 거죠. 예, 변희재가 대표 아니야 거기? 맞습니다. 예산은. 예. 하여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짜 홍위병이 이게 홍위병이에요. 이게 호빙이죠. 예. 뭐 이제 2009년도 진짜 빡센 한 해였는데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하고 이 와중에 대리 투표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미디어법 강행이 되면서 지금의 종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쇠고기 협상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나와서 자살도 막 기도했다 배우 김민선 씨. 네. 김민선 씨. 원래 이름이 김규리잖아. 예, 김규리 씨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충격 때문에 그 이름을 개명을 했죠. 네. 예.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가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 김민선 씨 또 고소당해 가지고 또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있던 전영옥 네. 같은 엄청 비난 퍼붓고.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이때 정권에서 완전히 장난감처럼 희롱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 사건에 지금 다시 거론되니까 그걸 또 같이 다시 놀리고 그때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인간성이 너무 진짜 바닥 아니야? 응?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게 뭐 하여튼 자기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여배우라는 한 개인이 그 비판을 좀 했는데 그걸 지금 사실상 저쪽 애들이 조리돌림을 한 거거든. 그것도 권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네. 민간 차원의 조리돌림이라면 어떻게든 이해를 해볼 텐데 권력의 힘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전용욱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잖아. 근데 전용욱이 지금 입 털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역겹다 역겨워. 역겹죠. 어. 뭐 아주 요즘 이미지 뽀송뽀송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박근혜 비판 종편뿐만이 아니라 뭐 팟캐스트에도 많이 나오고. 박근혜 비판한 거 하나 가지고 네. 지금 세탁을 다 그 죄상 그 악행들 전용욱이 어떤 전용욱인데 유시민이 전용욱 하면은 치를 진짜 떨려요. 치를 떠는 그 정도로 악행이 무수한 사람인데 박근혜 비판 하나 한 거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세탁을 하고 있어. 너무 안 저 돼. 전용욱 페북에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뭐 그런 패치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지금 내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한번 다 정리할 거야 진짜. 정리만 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명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다음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하고요. 알고 보니까 4대강 그 본업비가 더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대우나 만든 거죠. 원래 꿈대로. 그리고 뭐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뭐 그리고 한명숙 총리 표적 수사. 아, 예. 의자가 돈을 받았다. 그렇죠. 네, 의자가 얼마든지- 돈을 받은 얼마든지 범죄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심지어 공작 정치 총리가 시대였죠. 총리 공간에서 뇌물을 받았다. 네. 그것도 의자가 서럽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아, 그래서 만기 출소하셨죠 얼마 전에. 예. 2009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야, 이렇게 빡세네요. 야, 진짜 이렇게 2년이 흘렀구나. 네. 자, 이제 2010년 이제 부자 감세를 하던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법안을 이제 무력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까지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무상급식 전쟁이 벌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에는 호재였죠. 호재가 됐죠. 호재가 무상급식이 붙은 전쟁은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 오세훈이가 참 돌아보면 오세훈이가 역행보살을 역행보살. 했어요. 역행보살했죠. 근데 이 무상급식 법안 더 빡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선별적 급식이다를 네. 들고 나왔는데 예. 이 관련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가 무상급식 학교에서부터 밥을 먹기 공짜로 무상급식 의무급식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한 8종이 되더라고요. 네. 3개에서 4개 정도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돼요. 아유, 씨발 그냥 돈 주고 먹지. 그게 뭐냐면 씨발. 어? 치욕을 주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이면 모르겠어. 서울이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 이외 웬만한 위성도시 조그만 동네는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관공서 3군데 돌아다니면은 소문 다 나. 쟤네 집 그 집밥 먹는다고. 그래요. 네. 이 씨발놈들아 애들 밥 먹이는 거 가지고 아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거는 좀 꽤 그리고 선거에 좋았었죠. 이때 오세훈 시장의 사실상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기 위한 주민투표에 꼭 투표하자고 1인 투표 시위까지 한 사람이 바로 그 박상원 씨죠. 박상원 그 배우 박상원. 네. 그 그리고 그 박상원 씨가 이미지 존나 좋은. 그 아까 권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연예인 예능에 나와서 뭐 자기 가족 자녀가 외국 나간 거 보고 너무 걱정스러운 모습 이러는데 전 그거 보면서 좀 가식적인 게 저 사람 불과 몇 년 전까지 애들 밥 주는 거 공짜로 안 된다. 그러게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놈들입니다, 진짜. 존나 가증스러워. 그래서 얘긴데 어쨌든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무상급식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은 무상급식을 주면 안 된다. 콩밥도 지 돈 내고 먹어라. 그래. 이렇게 그 얘기하고 새끼한테는 그 요즘 시세를 감안해서 한 그릇에 1,000만 원씩 하여튼 돈 꼬박꼬박 받아서 네. 해야 돼. 무상급식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MB가 2010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이제 사면을 합니다. 씨. 이때 이유가 뭐였지? 그 IOC 위원 네. 그거였지. 뭐 이유야 뭐 단골 레파토리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뭐. 근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 롯데월드, 제이롯데월드 허가도 있지만 과연 MB가 이거를 꽁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핵심이죠. 뭘 받아 먹었을까? 야, 이건희 회장 사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딜이잖아. 그렇죠. 빅딜이죠. 딜이 큰 만큼 액수도 커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원래대로 했다면은 그 2008년에 했겠죠. 근데 2009년, 2010년에 와서 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높여서 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한 줄 한 줄이 다 검찰 수사 요건에 맞는 혐의들입니다. 이거 다 파봐야 돼요. 다 파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전부 범죄 혐의입니다. 이거 다 조사하면 우리 이거 다 못 보고 죽어요, 진짜. 우리 그러게.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노조 무력화, 그리고 연일 그 노조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강경한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쏟아냈죠.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 법과 그 질서의 수호자이면서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아유, 그런 말이 아깝다, 진짜, 이명박한테는 진짜. 그냥 돈이 최고야. 노동자들은 그냥 밑에 팍팍 기면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는 거로 본인이 계속 떠들고 다닌 거예요. 국민이고 노동자고 그냥 이명박한테 배터리야, 배터리. 다르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시국 관련 무죄 판결에 한나라당이 연일 법원에 압박 행사를 했고요. 사법개혁을 가정한 사법부 통제법을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때 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김우룡을 앞세워서 엄경 MBC 사장을 퇴진 압박을 해서 결국 사퇴를 시켰고요. 이제 김우룡을 앞세운 박문진의 월권 행위와 간섭을 통해서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무력화가 됐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렸죠. 네. 네. 그리고 김재철, 그 유명한 김재철이 사장이 되지. 내가 정권에, 권한 유착을 하면은, 나를, 여러분들이 돌멩이에 매달아서 한강에 버리세요! 라고 했는데, MBC 구성원 여러분들은 일단 저희 김재철을 빨리 한강에 버리십시오. 돌멩이 묶어가지고 한강에 버리면 돼요. 이 김재철이 정말 대단한 인간인 게 나중에 MBC 노조가 뭘 깠냐면은 김재철 사장이 외유를 갈 때마다 지역의 특정 여성 중년 연예인과 같이 다니면서 야, 씨발, 그런. 그래, 그거 기억난다. 그리고 거기에 막 행사를 몰아줘. 근데 노조가 설마 그건 못 간 거야. 왜냐면, 야,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 사장이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걸 까냈는데, 모든 공적 비판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사적 횡령이죠. 네. 왜냐면 출장을 같이 그 돈을 썼으니까. 이걸 깠어. 깠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야. 그래도 안 나가. 와, 진짜 대단한 인간이야. 법인카드 데이트 작업으로 다 쓴 돈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카드로 뭐 네. 핸드백 사주고. 핸드백 사주고, 일본 유인 후쿠오카 온천 가고. 참네. 야, 해먹으려면 이명박처럼 스케일 좀 크게 해먹지. 쪼잔하게, 야. 이 새끼. 근데 이게 참 여기 엉기영 얘기가 나오니까 참, 그 엉기영이 그러니까. 한나라당 간판으로 강원도지사 선거 나갔네. 아휴, 진짜. 역사엔 참 그런 일이 그래서 많습니다. 최문순 네. 지사하고 붙었잖아. 네. 그러니까요. 이광재 지사 그때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연차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재판이지만 하여튼 나갔는데 야 한나라당 간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가 우리 사무실이 경복궁역 근처잖아요. 광화문역 근처. 네. 제가 엉기영을 봤어요 길에서 노인네 다 됐더라. 그래요? 초라하게 늙었습니까? 염색 안 하고 머리 하얗게 된. 근데 진짜 초라한 그냥 아저씨더라. 보면은 국민들이 말이죠. 언론인을 자꾸 못 믿는 게 이런 새끼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권순욱 기자님도 혹시 변신하지 마세요. 변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다 이런 새끼들 때문입니다. 딱 봐도 변절 안 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을 받는 거야. 그 정도로 기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군으로 지금 아유 그래도 엉기영 그 날려보낸 우리 최문순 지사한테 진짜 칭찬해. 잘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 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 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 봐주세요. 전방위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 전교조 이 교사분들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야당 후원을 한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20,000원 정도 고정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중립법 위반이 돼가지고 징계를 하고 수사를 걸었는데 웃긴 거는 한나라당에 후원한 학교장, 그것도 거액 500만 원, 1,000만씩 후원한 학교장들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낸 사람은 넘어가고 10,000원, 20,000원 다달이 낸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하나가 다 기억이 나네, 진짜. 기억나죠. 네. 자, 그리고 영화진흥위, 원앙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선언. 이건 뭐냐면, 진짜.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단은, 그 원앙소리 영화 기억하시죠? 네. 네. 원앙소리고, 소 나오고. 소가 예. 이제 죽는. 네. 저도 그 소 죽을 때 막 울었거든요. 거기 우리 동네예요. 아, 그래요? 우리 동네랑 가까워. 네. 봉화잖아. 우리 봉화가 안동 옆이거든.
이 영화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성공해서 예, 나도 봤어. 성공하니까 영화 개봉 끝물에 이명박이랑 유인촌이 좀 생색을 내겠다고 영화 감독을 부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네. 영화에서 보면서 이제 뭐 어려운 거 없냐 그러니까 유인촌이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고프다고 말씀드려. 시방은 진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토크가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독립영화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마케팅할 때 힘드니까 영화진흥위에서 5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마케팅이 되고 좀 잘 되게끔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원앙 소리가 잘 되니까 야 독립영화도 퀄리티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자체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줄여. 야, 이런 악마 같은 놈들 진짜. 아, 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가 이렇게 저열하다, 네. 존나 천박하다. 네. 어떤 문화적 다양성, 국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야, 니들도 잘하면 돼.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야. 빠지는 거죠. 유인촌 얘기만 나오면 빠개치는 게 유인촌은 진짜 개 양아치 새끼야. 대통령을 말이죠. 왕처럼 모신 거예요. 그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왕이 선심 쓰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최유긴을 만나도 반말로 야 대통령한테 다 해달라고 그래. 다 대통령이 다 해주니까 니들 좋지. 이러면서 이명박 비위를 맞추고 다닌 겁니다. 이명박은 자기가 왕이었어 왕. 그 저쪽 새끼들 또 종특이 반말 아무데나 반말 찍거리는 어떻게 거 아니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찍찍 쓰냐. 이명박 그 콤비가. 새끼도 옛날부터 그냥 아무데나 찍찍 반말이야 이 개새끼가. 카메라가 어디서. 돌아가도 반말을 합니다. 개새끼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은 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왜 기사를 안 쓰죠? 언론을 홍준표는 자기 부임 보고 촌년이라고 했는데도. 당시에는 이제 관제 언론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죠, 진짜. 비판 기능을 완전히 언론이 상실해버린 시대인 거예요.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야당 정치 야당이라네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데서 반말해봐. 네. 그러면 바로 MP3 파일 올라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냥 저 아무데나 뭐 시민들한테 함부로 반말 쓴다고 존나 두들겨 패겠지. 그럼요. 자, 그래서 30% 날아갑니다. 그런 유인촌이 장관원에는 문광부가 작가들을 검열을 하죠. 네. 지원금을 국가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나는 앞으로 집회에 불참하겠습니다. 확인서를 써야 됩니다. 네, 사인을 해야지 야, 촛불 집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건 완전 사상 검증이거든.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촌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진짜 아프리카 독재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50년대로 진짜 우리나라 50년대로 되돌아간 거야. 해방 전후에 그 40년대 후반 있지. 네. 그 시절로 완전히 나라가 되돌아간 거예요. 왕정 시대. 왕정 시대도 이제 연산군 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 연상군 같은 시대에서 이제 방통위원회 최시중 이제 사사건건 방송을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가냐 보면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굉장히 기억나. 인기 끌었던 시트콤이 있었는데 여기서 헬이라는 그 아역이 있어요. 여자 네. 꼬마애가 있는데 얘가 당돌한 꼬마. 헥토파스칼 키라고 해서 왜 날라차기도 하는 여자인데 빵꾸 똥꾸야라는 네, 그랬었죠. 네.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방통위가 나서서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사상 검증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노인네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권력을 써버린 거죠. 하여튼 이 최시중이 시중을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 방송이니 뭐니 다 망가졌고요.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4대강 사업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그 퇴적 오니터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이 되면서 기준치의 그 20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됐거든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때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국토 환경을 망칩니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대학 교수가 과연 있는가?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있더라도 잘리고 탄압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김희태 연구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탄압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반면에 그러면 그렇게 이번에 그 중소기업 벤처진흥청장인가요? 네. 그분 나올 때 온갖 그 관련 산업계에서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왜 이때는 안 그랬는지. 그러니까 탄압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 아니, 이거 시민의 힘, 혹은 학계의 힘을 모을 이슈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독도 발견,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달라. 직원족이. 지금 곤란하 기다려달라.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주장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방송사들은 나서서 덮어줬죠. 예,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면서 침묵했죠. 이 모든 게 다 통하던 시절. 다 통했어. 네. 자, 그리고 한명숙 재판에서 증인을 왔던 곽영욱 씨가 검찰 조사에서 생명의 위험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수라고 지적을 했지만, 계속 수사는 이어졌었고요. 또한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까지도 그때 이어졌죠.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별건으로? 사건이 안 되니까, 다른 거를 또 엮어내가지고, 사건을 또 만든 거지.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또 수사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괴롭혔지. 지금 2010년이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태까지 했는데 2010년에 한 5분의 1도 못했어요. 2010년이 아마 그 이명박 폐악질에 가장 극에 달한 시절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회에서 2010년 이어서. 중반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그거 좋고요. 진짜. 우리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MB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작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 그렇죠. 시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명단에 나오거든요. 그걸 네. 보자면 확실히 그 사람은 정말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MB 수사를 대해서 그 반발하는 현역 인사들은 그들이야말로 범인이고 동조자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범. 쭉 읽다 보니까 문제 인물들이 조금씩 튀어나오잖아요. 네. 예, 이것도 계속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복귀하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를 씹었다고 해서 네. 우리가 면죄부를 쥐어주고 심지어는 합리적 보수라는 얼토당토하는 무슨 짬뽕 같은 짜장 아니면 똥맛 나는 카레 이런 이상한 별칭은 이제 쓰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읽다 보니까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눈물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를 그래도 참고 견뎌왔다는 거, 살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뭉클하고 자랑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우셨어요. 통일 그 외교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세계가 가장 중요한 세 축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민들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형 왜 울어요, 근데 진짜 지금 막 진짜, 눈물 흘리고 네. 고기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냈는지 정말 우리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발전했고요. 예,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 스스로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저 이어서 네, MB 흑역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좀 기운 내서 잠깐 좀 쉬었다가 나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갈게요. 하는 것도 무슨 압력 행사니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는 그랬었죠. 낫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초등생 납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경찰 수뇌부는 공안 코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총선 유세 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사찰하고 대우나 반대 교수 모임 경찰들이 사찰하고 사찰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네. 진짜 이명박 정권에 가장 큰 코드가 있다면은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은 사찰입니다. 사찰. 네. 민간인 사찰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공포로는 뭐 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만드는 거죠. 자기 검열 글 쓰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자기 검열에 빠지게 만들었죠. 내가 아는 어떤 그 금융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아고라에 글을 참 열심히 썼는데 그 국정원에 다니는 친구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서 야, 너 이런 필명 쓰지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대요. 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 친구라서 그렇게 알려준 거야. 예.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진짜 국정원에서 연락 와가지고 나를 뭐 남산을 끌고 간다던가 하는 그런 공포도 있지만 바로 저는 우정 어린 조언도 일종의 공포였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막 글 좀 쓴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글을 대놓고 쓰냐 계속 이렇게 걱정하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친노 친문 이쪽에서 내놨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조금 다른가? 좀 다른 건데요. 날 내놨대.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억나시죠? 네. 노무현 정말 대통령 치가 떨리는 사저로 기억이에요. 갔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죠. 시비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거 이명박이가 우리 대통령님한테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사안이에요. 예. 예. 전직 대통령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기록물 사본 봉화말이 있던 거 나중에 다 반납하고 그 관련돼 있던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 전부 줄줄이 전부 검찰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조선일보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썼던 헤드라인이 기억나는 게 엄청난 국가 기밀들이 네. 전직 대통령 또 성향도 의심스러운 전직 대통령에 들어가고 또한 그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그 성향이 의심스러운 보좌관들 비서진을 통해서 북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류의 사설들과 기사들이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트워크 연결도 안 된. 그러니까요. 어? 진짜 봉화마을에 그 사저에 침입해서 컴퓨터를 부팅해야만 볼 수 있는 거를 마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그때 그런 기사 작성에 앞장섰던 정말 기사를 열심히 썼던 기자가 있어요. 누군데요? 예. 그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처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근무 잘 하세요. 그때 노 전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이명박 정권에 처음으로 굴복을 하신 건데 굴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련자들을 데려다 조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리에 다 맞게 절차에 맞춰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했을 뿐인데 한번 법리를 다퉈보고 사리를 다퉈보려고 했었는데 주위 사람들 데려다가 조사하고 조져대니까 버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네.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네. 분이라 가지고 그때 약점을 엠비하게 들킨 겁니다. 예. 네. 비극으로 이어지죠. 아이고 그때 그 기사를 열심히 쓰던 기자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사실 피고소 처음에 했는데 그래 이게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조사나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 끌어안고 뭘 제대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겠지 하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일 잘못하면 제가 먼저 가서 끄집어냈어요. 예, 저는 그 기자 이름하고 예, 지금 부서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때 이 얘기했어요. 검역 기준 완전히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말이야 빵구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국가적인 그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임 직전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골프카트 한번 타고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났던 게 차라리 열 거면 오바마를 챙겨줘라. 아니 왜 지금 끈떨어진 양반한테 이러냐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진짜. 야, 그리고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진짜 열받는 소리인 게, 야,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우리가 시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사 먹는 소고기가 미국산 쇠고기가 이게 몇 개월짜리인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신뢰하고 먹을 수 있으면 구분해서 먹지 안 먹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명박에게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관점으로 본 거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건 소비자 관점이고요. 국민들을 책임지는 국가의 수장이라면 절대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 데려다 대통령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기업인 출신들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과거에 문국현도 있었고 네. 저 기업인 출신들은 하여튼 정치 가급적 시키지 맙시다. 진짜. 다신 속지 맙시다. 자, 그다음 그 촛불 집회 일어났는데 그 여대생 정경 군합발에 짓밟힌 거. 그 사진 정말 기억나시죠? 사진뿐만 아니라 네. 영상도 봤습니다. 네. 사진. 우리 가피는 또 그때 또 열심히 나갔었잖아. 네네, 촛불 집회. 그렇죠. 네. 진짜 생각이 난다. 그때 물대포 막 갖다 쏘고 물대포 맞고요. 곤봉 막 최루액 휘두르고 맞고 밟히고 그때 이런 게 있었죠. 시위대에게 폭력을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을 했다고. 그때 양심선언을 했던 양심선언을 전경이 있었죠. 했죠. 네.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인권 후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인데 정부 비판하는 네. 그 네티즌들 연행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사건 네. 그죠? 미네르바 세상에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수사까지 받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사건이었죠. 글 썼다는 이유로. 네. 그 글도 그냥 경제 전망 아니야. 그렇습니다. 뭐 정부 비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지도 않아요. 경제 전망이잖아. 예. 경제 전망이야.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자기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자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있나 인터넷에. 자,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때 진할 진짜 씨, 다 언서주 맞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때 이제 진할 씨, 언서주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뭘 공동으로 같이 협동 해보려고 그때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도 또 대규모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받고 하면서 사실 그 진할 씨, 언서주가 굉장히 와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글자 됐어요. 그대로 물리적으로 두드려 맞아서 와야 된 거죠. 왜냐면은 보세요. 그 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이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검찰 조사 왔다 갔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일반 시민들인 분들이 그 검찰 왔다 갔다 조사받고 하면 생활이 안 파괴되는 되죠. 거야. 아니 그것도 꼭 멀리서 불러요. 뭐 진주에서 부른다,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진주에서 부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개새끼들이네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았지? 이거 이제 8개 했는데. 어떻게? 자, 그다음 광우병 보도 PD 수첩. 네, 야, 이거 PD 수첩 이거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새끼들 그때 PD 집 압수수색까지 했어. 사위 집까지 압수수색했죠. 김보슬 진짜. PD는 사위 집. 아 끔찍하네요. 아까 윤갑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사람을 조진 것처럼 아니 내 장인어른이 방송국 PD야. 근데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내 집을 압수수색해. 그러니까 글 썼다고 검찰 불러가. 아이, 뭐 방송 만들었다고 방송 내용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야 이게.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소수의 지배를 완벽하게 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이거야말로 그 디바이드 된 네. 룰 그러죠. 맞습니다. 분리해서 통치하는. 분할 통치죠. 예. 네. 각각 개개인을 전부 개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집단을 상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지면 네. 전체가 공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가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을 괴롭혀서 인터넷에 누가 이제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면은 나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당했고, 당했다는 거를 고백하기도 너무 어려웠던,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민주주의 2.0 그 개설 작업, 그 구축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달에 한 번 봉화마을 내려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네.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네. 뭐 카드 하나 쓸 때라든지. 그래서 진짜 나쁜 짓은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내가 혹시라도 내가 꼬투리 잡히면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대통령님 대통령님. 내가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몸담은 입장에서 네. 그게 대통령께 큰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여튼 자기 검열해가면서 살았던 저도 한마디 시기예요. 고백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청와대 근처에,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처에 당시 행정관들이 밥 많이 먹었던 밥집들 있잖아요. 네. 그 밥집에서 밥을 먹은 카드를 전수조사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거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포스기 뜯어가.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 이명박 정권에 대한 MB 세력의 자체 평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파괴해가며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채우는 악귀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지옥과 같았던, 아니 어쩌면 지옥보다도 못했던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 인터넷 게시판에 박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신세계 그 5년을 뒤돌아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자 김남훈입니다. 오늘도 윤갑희 소장님, 권수록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갑희입니다. 권순욱입니다. 그런데 가피 형,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됐다고 지금 기사가 뜨기 시작하고 그렇지. 있는데요. 지금 개성공단의 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주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이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야.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트위터에서 권지영님이 이거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고 좀 내용 좀 살펴달라고 말씀하셔서 좀 급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먼저 권순욱 기자님한테 제가 또 어제 네. 밤에 예. 급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쪽에 답변을 받았는데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전기 공급을 해서 일부 방직 공장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게 답변을 통일부 받아봤습니다. 답변입니다. 예. 근데 저는 희한한 게 이 정도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되고 있으면은 좀 어떻게 다른 언론사에서 간단하게 좀 질문만 하면 답을 알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어떤 프레임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냐면은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파악조차 못한 문재인 정권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쓸데없는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누가 대주냐 논란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순욱 기자님도 몇 시간 만에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그냥 이게 네네.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왔죠? 네네, 그런 거 나왔는데 같습니다. 이걸 계속 다 받아쓰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참고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에서 보도를 하나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막 무차별하게 막 엄청난 전기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류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봉틀 돌릴 정도의 전기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규모 전기 공급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통일부 답변대로 보면 소규모 네, 전기 소규모 공급 맞습니다. 해서 일부만 지금 돌리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얘기예요. 당국이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용 전기를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돌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야 이건 이제 수구 진영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내놓는 포스팅들이에요. 북한에서 그 인공위성이 딱 감시를 하면은 북한은 밤이 되면은 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근데 실제로 그 개성공단에서 그 의류 공장들은요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창문을 꽁꽁 막고 하고 있다고 중국에 이제 믿을 만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가동을 시작한 건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 이전에 탄핵 이전부터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사설까지 지금 나왔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노무현 정부 때 조성한 개성공단은 국제적 대북 제재와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차원에서 보수 정권에서조차 가급적 유지하려 했던 사업이다. 네. 폐쇄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폐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때 폐쇄한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개성공단 입주했던 중소기업들 피눈물 나게 한 게 누구야, 지금. 우리 중소기업 재산권 침해한 게 누구야? 박근혜 정권 아냐, 보수 정권. 보수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그냥, 무도한 정권이.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앙은 빼, 일단. 조선동아, 그 앞잡이 했잖아, 앞잡이. 엄청 찬성했죠. 네. 그러고서 그래놓고 지금 재산권 침해? 우리 중소기업 재산권 침해한 게 누구야? 박근혜가 그 일당들 아냐.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우리 재산을 그냥 놓고 온 거예요. 놓고 왔죠. 실제로 개성공단 철수할 때는 거의 24시간 만에 철수를 명령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내려올 때 무슨 피난민 내려오듯이 차 위에다 그렇죠. 온갖 자재들 싣고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 남한 쪽에 차량이 100대나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죽 못 챙겼으면 오죽 급하게 내려왔으면 차가 100대나 두고 나왔냐고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왔어, 진짜. 무슨 갑자기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가재 도구 다 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옷까지만 챙겨서 그 피난 가듯이. 그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이 차량은 말이죠. 우리 국민들 또 입주업체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요. 전쟁 시에는 군수물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걸 100대나 두고 왔다는 거는 그때로 군사한 무기를 그냥 북한에 두고 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라도 최소한 그 입주 업체들이 철수할 가서 조사했다 이런.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된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막
퍼뜨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법을 법 위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테니까 니들은 알아서 쫄아라. 네. 근데 실제 이 기세가 너무 엄청나서 쫄긴 쫄았죠 이때. 자, 하여튼 말과 글, 방송 이런 것들이 탄압받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까지 탄압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불온소적 선정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네. 우리들의 하느님 등등 이거 전부 베스트셀러 됐죠. 예,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났죠. 예. 네. 아, 이거 또 생각나네요. 이 불온소적 지정에 저항하던 군 법무관들, 아, 예, 군 법무관들이 여기에 또 저항을 했어요. 네, 옷 벗었겠네. 예, 그 옷 벗었죠.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웅 변호사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그 김동연 부총리 그 정책 보좌관으로 이번에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참 잘 됐는데 잘 얼마 됐네. 전까지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뭐 무슨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간데 하여튼 그 박지웅 변호사가 처음에 개업이 안 됐을 거예요. 변호사 타이틀을 못 달고 있다가 못 달고 그 민변에서 일반 네. 그 사무 직원처럼 하여튼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예, 이 불온소적 선정 이거는 생각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는요, 불온서적 기획전 같은 걸 열어가지고 또 재미를 또 쏠쏠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민중한테는 저항할 방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온서적이란 걸 책 한 권이라도 사주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시민운동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보세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자, 그다음 종교의 자유. 으아. 불교계 쪽에다가 조계사 앞에 총무원장을 검문을 했어. 어청수 경찰청장.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불교계의 최고 어른이잖아. 거의 추기경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총무원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그때는 이제 기독교 아니면은 기피하고 살기 힘들었어요, 종교인들도. 네. 또한 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들이 정치 개입하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이 이때 완전 노골화됐죠.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에 직접적으로 권력을 쥐어줬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인사정책으로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종교의 자유,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모든 걸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 이 정신적인 자유 하나하나가 지금 침탈당하는. 그러니까 MB 이명박 집권 초기에 행해진 것들이 전부 이런 인간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예, 정신적인 영역을 파괴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연주 KBS 사장 몰아내기. 이에 정현주 사장 몰아내기는요. 근데 배임의 혐의였잖아요. 네. 그게 승소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은 법원에서 네. 이제 조정을 권유를 했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정윤 사정이 법원이 화해를 하라니까 조정하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검찰 측 입장은 야 법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적극적으로 더 밀고 나갔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네. 배임. 불복을 하지 않았 법원의 결정에 불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상대방이 뭐냐면 국가야. 국가야. 어떻게 하라는 야, 거야? 그러면은 지금 국가하고 KBS가 소송이 붙어가지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합의된 사안을 이거는 지금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얘기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법부를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집단으로 그래도 봐주고 있잖아요. 이때는 사법부도 완전히 망가졌던 시대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다행히 사법부에서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부당하다고 나중에 최종 예.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 그 KBS를 필두로 해서 온갖 방송국의 비판적 시사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고요. 이때 저도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때 똘똘하고 일 잘한 PD들 다 어디다 꽂아놨냐면은 그 자연과학 아니면은 어린이 이런 쪽으로 다 보내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쪽 장르의 프로그램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또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언론의 그 사회 비판 기능 네. 을 다 거세를 시켜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KBS, MBC를 다 시청을 안 하게 됐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볼 게 없잖아. 네네. 볼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언론의 그 방송국의 공영적인 어떤 보도 기능이 거세되다 보니까 말초적인 흥미를 돋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먹방, 관찰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이 하루에 수십 개씩 양산되는 이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어요. 진짜 지겹다. 나 솔직히 난 연예인들 애새끼들하고 그 가족들까지 나와서 그런 거 예능 찍고 돈 받아간 출연료 받아가고 하는 거 진짜 짜증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세습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명사는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잖아. 네,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이 짓을 누가 했냐고. 박근혜 박근혜가 그 했지. 일당 그리고 네. 박근혜 정권 빨아주던 조선동화 같은 언론들이 그걸 부추기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부대들이 총출동해서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를 대주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요. 이 사람들하고 길게 대거리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댓글 딱 달아주시고요. 국번 없이 182번에다가 신고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cyber.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위축이 될 겁니다. 네. 댓글이 하지 마시고 신고합시다. 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인데 두 분 그 모 인터넷 게시판 박서라는 분. 네, 그분 읽어보셨어요? 야, 진짜 저도 이 기사는 아니죠. 이 정리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우리가 이 지옥을 건너왔구나. 읽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이 항목이 자그마치 거의 뭐 400 몇십 개 정도 되는 항목으로 그 MB 정권의 5년사를 정리했는데요. 근데 다 기억이 나. 그쵸? 이게 양이 많아서 별별 게 다 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 아 맞아 이거 그때 그랬지. 이게 하나씩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때 빡침이 하나씩 그 새살 돋듯이 올라오는데 나중에 2011년 그 직전 그 10년 거기까지 갈 때는 막 혈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빡침이라는 정서보다도 공포의 정서인데요. 어떤 공포냐면 저 사람이 나를 때려잡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 광기를 저 폭압을 제지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은 지칩니다. 야, 저 악에 맞설 방법이 너무 없다. 그런 공포의 기억으로 저는 살아납니다. 나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가 생각이 났어요. 그 백색 테러가 난무하던 네. 서북 청년단부터 해서 네. 공공연히 그 공권력을 등에 업고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백주 대낮에 테러를 감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명박 정권 때, 이 쥐새끼 때 재현된 거 아니냐. 그런 진짜 악마 소굴 네.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구나.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도 견뎠잖아요. 근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제 군복을 입은 악마들이었다면 MB 시대는 진짜 넥타이를 맨 악마죠. 네. 아, 정말 우리랑 같은 시민의 얼굴을 한, 네. 우리 같은 민간인 옷을 입은, 그리고 선의로 위장한 음. 악이 너무나 우리 눈에는 악으로 보이는데 악으로 잘 보이지 않고 거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성공이라는 이름에. 네.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군복 입은 군인들이 설쳤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네. 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이명박 때처럼 그러진 않았거든. 네. 그 전두환이가 정말 그 5.18 민주항쟁 거기서 우리 국민들을 총으로 쏘고 했던 그런 잔악무도한 짓을 했지만 적어도 민간 영역에서 이명박 때처럼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걔네들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죠. 걔네들은 군대라는 걸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았고 또 사실상 정권을 모든 걸 독재를 할 수 있었던 네. 여건이었던 반면에 물론 이명박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지만 대신 민간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또한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일족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 아니면 공동체 해체까지 진행시켰다는 거. 저는 이 연도별로 정리된 이 죄상들을 보면서 윤가피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시 막 공포가 올라오네요. 와, 저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쓰레기로 만든 거야.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 나라 수준이 쓰레기 수준으로 처박히고 있었구나.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든가 해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의 신생 군부 독재 국가. 거기와 뭐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만들었던 거죠. 네. 저는 만약에 이 시대를 다시 살아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게 저는 화적대가 낫지 되겠습니다. 남산으로 들어가서. 네. 네. 자, 다시 그럼 살지 못할 것 같은 시대예요. 네. 한번 좀 빡침이 있긴 하지만 한번 네. 연도별로 살펴볼까요? 네. 자, 2008년부터 해볼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얘네들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수위 때 이미 언론인 성향 조사를 했어.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언론인 블랙리스트죠. 예,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언론사에다가 기사 삭제 협박을 합니다. 요청이 아니야. 정권도 잡기 전에. 기사 내려라 이런 거야. 전화 띠 걸어가지고 이동관이 네. 동아일보 출신 이동관이 그때 홍보수석이었죠. 전화 띠 걸어서 예, 기사 내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민주정권이 이거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 기사 좀 내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 기사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항의